보자기 하나 들고 군부대까지 오셨다고요? 누가 저런 노인을 부른 거야? 민폐 아니야? 등록도 안 된 보호자라는데 그냥 돌려보내.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이 오신 날 이후 우리 부대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존경이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굽은 허리와 낡은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나타난 한 할머니. 군부대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군대가 울었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던 한 사람이 왜 모두의 인생을 뒤흔든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그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초가을에 바람이 부는 오후, 한 노부인이 낡은 천보자기를 들고 군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 속에는 단출한 반찬 몇 가지와 정성껏 지은 흰쌀밥이 담긴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지 오래고 허리는 심하게 굽어 있었으며 발목 위까지 오는 낡은 회색 치마는 헤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구두도 아닌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초소로 다가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초병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노부인은 자신의 손자가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고 훈련병 신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박또박 말하며 그저 얼굴만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초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해진 면회 절차와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인의 면회는 어렵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해진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초병이 난처한 얼굴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도 불만도 띠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시락 보자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서는 그 모습은 지쳐 보였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보자기를 품은 손은 단단히 도시락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초병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먹먹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너무나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 노부인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상황실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상급 병사가 나왔고 그는 망설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등병 면회 요청을 하셔서요. 등록된 보호자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너무 절박해 보이셔서. 정해진 보호자 아니면 불가하다고 했잖아. 우리 규정은 규정이야. 상급자의 단호한 목소리의 초병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규정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저 멀리 비포장 도로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대 주변엔 낙엽이 하나둘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병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규정은 지켰지만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등병의 얼굴을 잠깐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누군가가 저렇게 초라한 뒷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일은 분명 흔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초병은 보자기를 꼭 끌어안고 가던 그 굽은 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부대 상황실에 전화기가 울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하던 상황실의 분위기를 짧은 순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중사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무심코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듣던 상급자의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정문에 오신 분 중 가 할머니 계십니까? 중사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통화 상대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모 4단 소속 대령의 직속 비서였습니다. 중사는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면회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규정상 보호자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그 순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즉시 확인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부대장님께 바로 보고 올리시고요. 중사는 놀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실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간부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눈을 맞추고 있었지만 대령의 직속 비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벌써 예감이 좋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중대장은 정문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는 장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측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 아까 그 할머니 무조건 찾아야 해. 장교는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주변에 흩어진 병사들이 무전기를 들고 흩어졌고 인근 도로와 주변 버스 정류장까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문 근처를 조금 벗어난 흙길 옆에서 낡은 도시락을 안은 채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리에서 걷느라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지만 손에 든 도시락 보자기는 여전히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발견하고 뛰어왔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다시 한번 깊이 숙였습니다. 평소 위계 질서가 뚜렷한 군대에서 병사들이 민간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미소도 원망도 없이 무표정한 평온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직접 그녀를 맞이하러 왔고 차문을 열며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씨는 망설이다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해준 기억이 그녀에겐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건물들 사이로 자신이 키운 손자가 저 안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중대장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때마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차가 본청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간부들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무언가임을 직감한 사람들은 모두 표정을 굳히고 서 있었습니다. 가씨가 천천히 차에서 내리자 가장 앞에 서 있던 중령이 곧장 그녀 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 뵈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모든 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대령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그러나 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은 도시락 보자기를 한 번 더 단단히 감싸 쥐고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부대 안에서만도 몇 년치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로 정보를 나누려 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병영을 타고 번졌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조용히 면회를 왔다 돌아가려던 노부인을 이렇게까지 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군가는 짐작하려 했고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조차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이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기엔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중령은 가씨를 본청 내 작은 접견실로 모셨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레 따뜻한 물과 차를 내왔고 노부인은 말없이 잔을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도시락 보자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령은 가씨 앞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기다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대령의 비서가 직접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령에게 귀속말을 했고 중령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몇 초 후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씨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두 눈에는 살짝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지침이었습니다. 곧 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접견실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씩 들어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으로 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령이 직접 전화 연결로 참석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모두 경례하십시오. 이분은 과거 국군의 생명을 구해내신 분입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시절 이분은 군의관도 아니었고 간호사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부상병을 치료했고 죽어가던 병사들을 살려냈습니다.
제 목숨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가씨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잔을 내려놓고 이제야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반찬 대신 손수 적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몸 건강히 지내다 와라. 할미가 늘 기도한다. 그 한 줄 글씨는 흐릿했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무심코 도시락 안을 들여다보다 그 메모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자는 그 메모가 쓰여질 때까지의 시간을 몰랐고 도시락을 싸던 손의 떨림도 몰랐을 것입니다. 중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자분께 면회하시겠습니까? 가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세요.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울 테니.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을 넘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의 흔적도 청춘의 눈물도 가족을 잃고 다시 만든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모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병 대기실에서 손자는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정리된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익숙지 않은 군복이 어색하게 어깨를 감쌌고 부드럽게 깎인 머리 위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주변 병사들의 표정을 엿보던 그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간부들의 발소리에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중대장은 조용히 그를 불렀고 손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훈련병. 내 할머님께서 면회 오셨다. 그 말에 손자는 순간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면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신에게 누가 이 먼 곳까지 면회를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의 손에 낡은 도시락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얼굴은 뵙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 도시락만 전해달라시더라. 손자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감각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학교 소풍 때, 동네 행사 때, 시험 전날 챙겨주던 바로 그 감촉이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자 도시락 안에는 반찬도 아닌 작고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잘 먹고 몸 건강히 지내다 와라. 할미가 늘 기도한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그 글씨는 너무도 익숙했고 그 문장은 자신이 어려서 아플 때, 시험을 망치고 방에 누워있을 때, 밤늦게 혼자 공부할 때마다 들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시락이 아닌 자신을 키워낸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지난 수년간 자신을 버티게 했던 단단한 사랑을 끌어안은 듯했습니다. 함께 있던 간부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그 눈물을 흘리지 말라거나 감정을 억누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훈련소 안의 규율과 질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는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선 창문은 부대 정문과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는 마치 그 자리에 할머니가 서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정성스러운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 경례 안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가씨는 다시 정문 근처의 흙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병사들이 배웅을 위해 차량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가 지나온 시간과 그 안의 무게를 알게 된 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그냥 노인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조용한 영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부대 안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묻게가 생겼습니다. 도시락 보자기에 주름만큼이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영웅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일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기상, 점호, 집합이 이어졌고 훈련병들은 긴장과 피로 속에서도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씨의 손자 가훈련병의 표정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더 단단했고 걸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는 조금씩 존경과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훈련병의 행동 변화를 눈여겨본 교관은 조용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훈련 태도 많이 달라졌다. 무슨 일 있었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교관은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 절대 잃지 마라. 그날 이후 가훈련병은 실탄 사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유격 훈련에서도 동기들을 도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훈련병들은 종종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비결이라도 있냐? 그는 웃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훈련소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가씨가 다녀간 이후 간부들 사이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지역 복지회관 지원이 이루어졌고 병사들은 민간인 응대에 있어서 좀 더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따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간혹 접견실 안쪽 책상 서랍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씨가 두고 간 도시락 보자기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천 조각 하나가 남긴 울림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한 달 뒤 훈련병 수료식이 있던 날. 부대 연병장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훈련병들은 차례로 단상 위에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가훈련병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단정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론가 향해 있었지만 사람들 틈에서는 그의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받은 건 도시락 그 이상이었고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갈 무렵 중대장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못 오셨지만 연락 오셨어. 네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가훈련병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누구보다 큰 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는 소년이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수료식을 마친 가훈련병은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정식 병사로서 부대에 입소했습니다. 병영의 분위기는 훈련소와는 또 달랐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조금은 느슨한 일상, 선후임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점점 무뎌지는 감정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을 익숙함으로 눌러버리고 있었지만 가병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상 정리도 식사 후 병기 점검도 누구보다 꼼꼼히 해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엔 책임이 따랐고 선임들의 눈에도 신뢰감 있게 비쳤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금세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병, 내가 면회를 받았던 날 이후로 부대 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 느끼나? 그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중대장은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 할머님이 직접 보내신 편지다. 군부대 앞으로 도착했더라. 주소도 없고 이름도 한 글자뿐이었는데 내 이야기인 것 같아. 가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노란 종이였고 서툴지만 정성스레 꾹꾹 눌러 쓴 글씨가 겉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가훈련병에게 대신 내 새끼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병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글씨를 읽어나갔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너는 울음 많던 아인데 요즘도 울고 싶을 때 있겠구나. 하지만 울음도 때론 사람을 단단하게 해준다. 내가 말은 못해도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러본다. 네가 어딨든 할미는 늘 내 편이다. 그리고 너무 조심하지는 마라. 세상은 혼자 살아도 결국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란다. 군복 입은 너를 보지 못했지만 할미 마음속엔 내 모습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글을 다 읽고 난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무런 수식도 특별한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엔 지금까지 그가 들었던 말 중 가장 무거운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고 가슴속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심장이라도 되는 듯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 가병은 일과를 마치고 침상 위에 앉아 종이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는 당신 손자라는 걸 잊지 않아요. 글을 다 적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쪽지를 조용히 머리맡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질까봐 그때그때 적어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리 앞에 서는 일이 드물었지만 가장 힘든 순간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먼저 찾았습니다. 밤샘 근무 중에 울적한 후임에게는 도시락 보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고민이 있는 선임에게는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익혀온 태도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그의 중대가 지역 노인 복지시설 지원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방문해 낡은 전등을 갈고 식사를 도왔으며 간단한 공연까지 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병은 복지시설 한켠의 작은 정원을 둘러보다가 오래된 휠체어를 밀고 있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인사성이 바른 청년이네. 우리 손자도 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그는 괜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손자분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단지 아직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모두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한 사람 가시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걸. 어떤 이들은 위대한 가르침이 학교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가르침은 함께 나눈 밥 한 끼, 마주한 눈빛, 그리고 무릎이 시릴 때 덮어준 보자기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눈 덮인 겨울이 지나고 부대에는 새내기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자대를 배정받아 온 그들은 아직 군대의 질서와 언어에 어색해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병은 그중 한 명의 선임으로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후임은 말수가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 청년이었는데 손놀림도 느리고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주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임들 중 몇 명은 짜증 섞인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병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작업이 끝난 밤 그는 조용히 후임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 나도 그랬어. 중요한 건 틀리더라도 계속하려는 마음이야. 후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대에서 위문품으로 온 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는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그에 대한 답장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사들은 편지를 읽고 웃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가병은 그중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편지에 보낸 이는 이름도 없는 어떤 중학생이었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건강히 다녀오세요. 그 짧은 문장에서 그는 오래된 어떤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보낸 편지의 답장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막 글씨를 배우던 초등학생이었고 답장을 받은 편지를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며 친구들에게 읽어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느낀 자부심과 따뜻함은 지금의 그에게로 이어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리에 앉아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우편은 아니었고 전달될 일도 없을 편지였지만 그는 또박또박 글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는 후임에게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은 못해도 행동으로 보이려고 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조용히 침상 아래 보관함에 넣은 건 예전부터 적어온 작은 쪽지들과 함께 보관해 오던 상자 속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는 그 상자를 내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방송으로 중대 전원이 모이라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도열하자 중대장이 조용히 걸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갑자기 가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대장은 서류 한 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가병은 이번 분기 모범병사로 선정되었으며 본인의 추천 외에도 소대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군 복무 중 모범이 될 행동과 품행,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이 두드러진 점을 인정받았다. 순간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후임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받은 사랑만큼은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수상 후 그는 자신을 추천한 후임들을 찾아 따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임들은 말했습니다. 선임 덕분에 군대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가병에게 상보다도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병사들이 잠든 시간. 그는 다시금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장의 쪽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는 그날 부대에서 받은 표창장과 함께 조심스레 접힌 도시락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희미해진 색깔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억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부대에는 외부 촬영팀이 방문했습니다. 국방홍보원에서 기획한 조용한 영웅들이라는 군 생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고 평범한 병사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사연을 찾아 조명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부대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예비 촬영에서 가병의 일상이 포착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그의 행동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보는 이를 멈추게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팀은 중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병사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대장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병의 사연은 영상 기획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날 가병은 중대장의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에 오기까지의 과정, 부모 없이 자란 이야기,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어느 날 면회조차 거절당하고 돌아가셨던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그의 말은 단정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락 보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만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싸오신 도시락에는 반찬도 있었지만 더 큰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 같은 건 말이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보자기 하나에 제 인생 절반이 담겨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상은 군 공식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들도 저런 병사가 되었으면 이 시대의 진짜. 효자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몇몇 매체에서는 따로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병은 유명해진 것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엔 침상 정리를 하고 후임의 점호를 챙기고 밤에는 자신만의 쪽지를 작성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매일 묵묵히 다시 쌓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점차 부대의 문화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는 조금씩 더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불필요한 긴장과 위계는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부대 우편함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보내는 주소도 없었습니다. 포장 안에는 오래된 종이로 감싼 보자기 하나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도시락 보자기,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병은 그것을 받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보자기의 색깔과 감촉, 낡은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의 골목을 되짚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2개의 보자기를 나란히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사랑은 전달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계속 살아남는다. 이제 그는 한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을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전히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오늘도 그는 익숙한 일과 속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조용한 이야기를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간직한 채로.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초록이 움트기 시작했고 병영 내 작은 화단에도 꽃망울이 맺혔다. 가병은 새벽 점호가 끝난 뒤 혼자 연병장 뒤편의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군 생활 중 써내려간 짧은 메모들과 쪽지들이 가득했다. 매일 밤 그는 그날의 감정이나 배운 것을 기록해왔고 어느덧 수첩은 낡아 있었지만 그 속의 글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날도 그는 조용히 글을 적었다. 오늘도 후임 하나가 울었다. 처음 훈련에서 실수했다며 괜히 주눅 들어 있었지만 사실 나도 그랬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다. 내일은 괜찮다고 말해줘야겠다.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하루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소대장은 그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가병, 병사 상담자 신청해 볼 생각 없나? 다음 달부터 부대 내에 자율 상담 운영 시작된단다. 네가 적임자라는 얘기가 많더라. 가병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소대장은 만족한 듯 웃었고 이내 덧붙였다. 군 생활이 단순한 체력과 명령 복종만으로 굴러가는 시대는 지났지. 지금 같은 마음가짐 가진 병사 귀한 거다. 그날 이후 가병은 부대 내 비공식 상담 병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또래 병사들은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가병은 그저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건넸다. 어떤 병사는 부모와의 갈등을, 어떤 이는 여자친구의 이별을, 또 다른 병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가병은 조언을 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곤 했다. 나도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던 시절이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날 버티게 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있지. 그런 시간이 쌓이며 그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의지처로 불렸다. 누군가 소리 없이 무너지려 할 때 가장 먼저 그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여전히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말과 행동은 말보다 깊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 부대 정문 앞으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다. 처음엔 가씨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모두가 술렁였지만 이내 다른 병사의 외할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던 가병은 괜히 가슴 한 구석이 조여왔다. 지난 면회 날 이후 그는 다시는 가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걸어본 적도 주소를 물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응원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밤 그는 또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날은 처음으로 수첩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단순한 도시락 보자기 하나. 그 위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누군가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달랐다. 마음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진다고 믿었다. 며칠 후 부대 내 게시판에는 가병이 추천한 감사편지, 전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병사들이 작성한 손편지들이 붙기 시작했다. 후임 하나가 쓴 글귀가 유독 눈에 띄었다.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덕분에 견딘다. 그 사람은 항상 조용히 웃는다. 그 글을 본 가병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받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다시 흘려보냈을 뿐이었다. 도시락 보자기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점점 커져 이제는 부대 전체에 은은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내일도 조용히 묵묵히 군화를 신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병의 군 생활이 1년을 넘기면서 그는 이제 중대 내에서도 단단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무심코 그에게 기댔고 간부들조차 그의 침착함을 신뢰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병사였지만 그의 주변은 유독 조용하고 따뜻한 기류가 맴돌았다. 후임들은 그를 조용한 선임이라 불렀고 선임들은 참 든든한 동생이라 말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그의 마음 한켠엔 늘 가씨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보고 싶은 존재가 아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본부 행정실로 직접 호출된 가병은 잠시 긴장한 채 중대장과 마주했다. 중대장은 무거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거 내 할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다. 이 서류 너에게 전달하라는 유지를 남기셨단다.
순간 가병의 숨이 멈추는 듯했다. 손끝이 저릿했고 봉투를 받는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다. 유언장이라 하기엔 너무 짧고 또 너무 담백한 글이었다. 우리 손자 잘 지냈니? 내 죽음이 너한테 큰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 덕에 행복했단다. 네가 군대 간 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단다. 더 이상 걱정도 바라는 것도 없다. 살아가는 내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받은 만큼만 나눠주며 살 거라. 그럼 그 삶이 내 할미의 자랑이 된다. 글씨는 눈에 익은 손길이었다. 평소 메모지를 쓸 때도 생일날 짧게 적어주던 그 글씨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단정한 필체였다. 가병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중대장은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얼마 전까지도 연락이 닿았었는데 갑자기 위독하셨단다. 본인 뜻이 강해서 장례도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치르셨대. 그 말을 듣고도 가병은 말이 없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바닥까지 내려가 닿은 깊은 무게 같은 것이 자리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군용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이제 더는 남은 페이지가 없었다. 그는 편지에서 적힌 문장을 따라 또박또박 따라 썼다. 받은 만큼만 나눠주며 살 거라. 그리고 수첩을 접고 조심스레 자신의 소지품 상자 맨 밑에 넣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군 생활의 시작과 끝을 모두 품은 기록이자 누군가의 인생이 자신 안에 살아 숨쉰다는 증표였다. 며칠 후 중대에서 가병을 위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간부들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자리였다. 그는 표창장과 함께 상자 하나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동기들이 함께 만든 사진첩과 짧은 손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한 후임은 적었다. 형이 있어서 군대가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는 가끔은 도시락 보자기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라고 적었다. 가병은 웃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누군가 덕분에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은 늘 조용하셨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 군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 뒤편 조용한 자리에 들렀다. 그곳은 자신이 처음으로 쪽지를 적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던 자리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례를 올렸다. 할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이별을 대신했다. 마음속 깊이 각인된 목소리는 이제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도시락 보자기의 주름처럼 구석구석에 새겨진 따뜻함은 결코 흐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가병은 저녁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든 군화를 벗고 민간인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단정한 군복의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마을 입구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낯익은 골목과 오래된 담벼락, 전봇대에 붙은 허름한 안내문 하나까지 그대로였지만 마음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조용했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키 작은 잡초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올랐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지만 그 속엔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나무 장롱, 알전구, 주름진 커튼, 그리고 벽에 그대로 걸린 가족 사진 하나. 그 사진 속에는 아직 어렸던 그와 중절모를 쓰고 옅은 웃음을 띤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며칠 뒤 그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할머니의 장례도 그분이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가훈이구나.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셨어. 내 손주는 똑바로 클 거다.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게 살 거다라고. 그 말 그대로 되었구먼. 그는 쑥스럽게 웃었고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을 정리하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서관도 좋고 공부방도 좋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쉼터도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제가 해볼게요. 이장님은 눈빛이 바뀐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뜻 분명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그는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고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창틀을 갈고 벽지를 새로 붙이며 장롱은 처마 아래로 옮겨 기증 물품 보관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손에 연장을 들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도와주는 이도 있었고 궁금해 찾아오는 마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말했다. 여기는 원래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 살던 집이야. 앞으로도 그런 공간으로 남게 하고 싶어.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작은 개방식이 열렸습니다. 간판엔 손으로 쓴 글씨가 걸렸습니다. 보자기 쉼터. 마을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바람을 쐴 수 있는 작은 마루와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벽 한쪽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가병이 군대에서 받은 표창장, 손편지들, 그리고 도시락 보자기 한 장이 유리틀에 곱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 공간은 저를 키워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신나게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든 소음을 뒤로 한 채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마당의 나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그는 어릴 적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집이에요. 당신이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그렇게 할게요. 그 약속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히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락 보자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다시 누군가의 일상으로 새로운 온기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자기 쉼터는 마을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어르신들이 오가던 공간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의 발걸음도 잦아졌고 청년들도 책을 보러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병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을 많이 건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차를 따르고 낡은 책장의 먼지를 닦아내며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서서히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쉼터 문턱에 들어서다 말고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도시락 보자기와 편지 액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병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보자기 혹시 가추님 씨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할머니셨어요. 노인은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분 나랑 전쟁터에서 만났었지. 의무소대도 아니고 군번도 없는데 매일같이 부상병들을 돌보러 오셨어. 천조각 하나 들고 손으로 상처를 씻어내고 직접 먹을 걸 나눠주시고 다들 이름도 모르고 그냥 보자기 여인이라고 불렀어. 가병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보자기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엄숙했고 침묵 속에서 깊은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숙연해졌고 그날 이후 보자기 여인이라는 이름은 이 작은 마을의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병은 오래전 군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군번이 없는 군인이었고 이름 없는 지도자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벽에 걸린 편지와 도시락 보자기를 바라보았고 선생님은 가병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공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 둘러앉았고 가병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도시락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면회가 거절당했던 날 갑작스레 울린 전화 9분 허리로 돌아서던 할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편지 한 장으로 전해진 그 따뜻한 말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은 어느새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밥을 챙기고 옷을 접어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주는 거야. 그게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야. 그날 이후로도 아이들은 자주 쉼터에 들렀고 한 소녀는 도시락 보자기 아래에 작은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가병은 그 쪽지를 액자 옆에 고이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락 보자기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시락 보자기가 되고 싶은 이들, 조용히 마음을 건네는 이들, 그리고 그 마음을 받는 이들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깊어지고 보자기 쉼터는 마을의 일상이 되었다.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르신들은 잠깐 들러앉아 땀을 식혔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다 말고 마루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쉼터 안에는 웃음소리와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같은 잔잔한 생활의 리듬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병은 하루하루를 특별한 계획 없이도 채워나갔다. 해야 할 일은 항상 있었고 그것을 하는 일상이 그에겐 충분한 의미였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육군 본부 소속의 한 대위가 명함을 들고 쉼터를 찾은 것이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받은 끝에 이곳에 도착했고 겸손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병은 낯선 손님을 조용히 맞이하며 차를 내주었다. 대위는 보자기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이분 가추님 어르신.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몇몇 전쟁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 포상 대상 검토 중이에요. 국방부에서는 그분의 공헌을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가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띄는 상도 기사도 없이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그 흔적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대위는 이어서 말했다. 가병님 이야기도 군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병영 안에서 배운 삶의 가치 같은 주제로 청년 강연 요청도 많고요. 가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이야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그 말에 대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육군 공식 채널에는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가병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상은 도시락 보자기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사랑, 그리고 조용히 흘러간 한 생애를 조명하고 있었다.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다. 우리 어머니도 저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게 해주는 이야기.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가병은 영상이 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그 어떤 박수보다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댓글 하나에 마음이 머물렀다. 이런 어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보자기가 되어주는군요. 그 문장은 마치 오래전 할머니가 했던 말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쉼터의 작은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가끔은 저 하늘 어딘가에 할머니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할머니를 직접 부를 수는 없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매일같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았고 그 흔적은 사람들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쓴 손글씨 편지였다. 보자기 쉼터 덕분에 저희 마을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어른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보자기처럼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액자 앞에 섰다. 가만히 속삭였다. 할머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는 긴 세월을 넘어서 도달한 안부였고 그 안엔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음 하루를 위해 몸을 일으켰다. 도시락 보자기 한 장에서 시작된 사랑은 그날도 누군가의 하루를 감싸고 있었다. 가을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보자기 쉼터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색감이 하나둘 익어가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쉼터로 달려왔고 가병은 나무 아래 작은 사다리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감을 땄다. 아이들은 그가 손질한 감을 받아들고 깔깔 웃었고 그 소리는 쉼터 안까지 맑게 울려 퍼졌다. 마루에 앉은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긴 왜 이리 따뜻한지 몰라. 마치 사람 마음이 밥처럼 지어지는 곳 같아. 그 말에 가병은 작게 웃었다. 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이 공간은 단지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곳이었다.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 끓는 주전자 소리, 아이들 노는 웃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편이 오래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쉼터를 조용히 찾아왔다. 단정한 옷차림과 긴 머리를 말아올린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쉼터 안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보자기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보자기 제 어머니가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병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은 가만히 보자기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이 자수. 어릴 때부터 익히던 저희 집 문양이에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전쟁통에 마을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랜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 계셨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봉사활동 중에 자신이 만든 보자기들을 여러 곳에 나눠주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가병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보자기를 들고 오셨던 분이 제 할머니셨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그 자리에 섰다. 서로의 삶이 아주 오래전 한 점에서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묘한 평온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도 오랜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날 이후 여인은 자주 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천을 염색하고 자수를 놓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가병과 함께 보자기 만들기 수업을 열었다. 아이들은 천 조각을 색칠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실어보았고 어른들은 오래된 기억을 자수로 꿰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수많은 보자기들이 쉼터의 벽면을 가득 채워갔다. 이제 보자기 쉼터는 그 이름처럼 수많은 삶을 감싸는 따뜻한 손길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히 앉았다가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가병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또 바뀌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는 곧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가병은 여전히 군대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고 가끔은 마지막 장에 쓰인 글을 꺼내 읽었다. 받은 만큼만 나눠주며 살 거라. 이제 그는 알았다. 그 한 문장이 결국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감싸며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받은 따뜻함은 단지 개인의 기억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형, 왜 이걸 보자기 쉼터라고 했어요? 가병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자기는 뭔가를 감싸주고 지켜주잖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친구들 쪽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가병은 마당 끝 감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뭇가지 끝에 남아있는 감 하나를 따서 그 단단한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여기 참 잘 익었죠? 여러분, 초라한 도시락 보자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따뜻함이 세상에 번져나간다는 걸 오늘 이야기 속 가시와 가병을 통해 느끼셨나요?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감싸주는 삶. 그런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매일 잊고 살지만 잊지 않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